전격 인터뷰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사건 호기 사태에 반발해서 검사장 18명이 입장을 냈었는데 지금 박재억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 공교롭게도 지금 사퇴한 노만석 대행과 같은 사법원 연수 동기인데 지금 검찰의 이 줄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줄사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검찰이라는 게 사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항소폭이라는 부당한 이런 명령에 맞선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합당한 해명을 요구했는데도 그렇게 징계한다 그러고 뭐 파면시킨다 그러고 압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의감을 가진 검사라고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좋은 말을 앞에 달아서 여러 가지 사법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데 글쎄 검사로서 의분 강개하려고 하면은 글쎄 사퇴하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를 검사도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떤 상황이 검찰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바로 세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검찰이라든지 시스템의 어떤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그 별도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만 파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소신껏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이 정부의 인사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도 되고 파면도 당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글쎄요 소신 있게 말하자면은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인사조치 당하거나 나중에 심지어는 변호사로 개업을 할 수도 없고 또는 뭐 정계에 나갈 수도 없고 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과연 검사들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법무부 청사로 가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총력으로 여론전을 하시는 모양새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제도 보면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양당 간에 온도차가 나는 이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가서 외교를 하니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펙이라든지 그 주요 선진국과의 정상회담 이런 거 잘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관세협정 관련해서도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또 외교를 하기 때문에 국내 입을 모두 다 묶어버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항소 포기에 관련해서 국민적으로 48대 29라고 그런가요? 네.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검찰청에도 가고 법무부에서도 가고 어제 대통령실 앞에 가서도 이제 항의를 네. 했고 오늘 아침 8시 반에도 법무부 앞에 가서 저희가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음.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란 건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본인이 설계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항소 포기
이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뇌물죄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거에 관해서 사실상 공범이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무죄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통령한테 말하자면은 이 가장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묻지 않으면 언제 묻겠습니까? 앞서 출연하신 이제 김현정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도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의제는 뭐 전부 하겠다. 네. 그거는 별로 이론이 없다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법사위에서 하자. 이것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특위 구성을 주장하시는 가장 강한 이유는 뭘까요? 국민들도 생각하실 텐데 법사위에 추미애 위원장이 있고요. 법사위가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이제 진행됐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가게 되면은 법사위에 재방송 같이 돼갖고 저희의 주장을 제대로 펼칠 수조차 없을 겁니다. 발언권이 봉쇄되고 퇴장당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근데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은 여야가 좀 동수로 맞출 수도 있고 네. 합리적인 분이 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4분의 1만 재적인원이 요청하면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여야나 다수당이나 소수당 할 거 없이 좀 공정하게 커먼 센스에 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땐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남욱 변호사가 네.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의견서를 내면서 네. 지금 계속 이 부분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자산 현금화가 시작됐다는 뭐 지적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금 앞서 김현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심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서 몰수 추징 또 환수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르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고 또한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몰수 추징을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지만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정 의원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심에서 징역이 4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만큼 죄가 있다는 건데 추징금이 0원입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항소를 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 번 돈 갖고 300억으로 땅을 샀다가 이제 500억에 판다고 그럽니다. 200억이 또 날라가고 또 1,000억 가까운 이제 이 재산을 이번 기회로 해서 증식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사실 대장동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이주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국고로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제 전체 7,800억에 저희가 국고로 환수해야 될 돈 중에 확보된 470억 정도를 제외한 7,400억 정도를 못 받게 되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질의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yes or no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1심 판단 결과를 가지고 항소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 형사 절차를 통해서 나머지 7,400억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473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사를 통해서 받겠다는데 형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는 이상 민사를 통해서 받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제 막겠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국가에서 스스로 돈 받기를 포기했는데 이 청구를 받는 쪽은 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그거를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출근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검사 징계, 인사 조치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또 구자연 신임 검찰총장 대행이 이제 정식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법무부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은 징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찰의 그 검사장이 18명이고 지청장 8분 정도가 정식으로 이것을 이제 비난하고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예. 볼 때는 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해명을 해라. 근데 해명을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하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여러 가지 징벌적인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그 의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그 정교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부의 교육부의 방침에 반해 갖고 시위도 하고 뭐 이제 파업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징계해야 된다는 소송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들 처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분들 처벌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자면은 예. 이번에 그 계엄이 정말 잘못된 역사적인 오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계엄에 그러면은 반항하고 이랬던 분들 따르지 않았던 분들도 검사들이 만약 그랬다면 처벌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처벌하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못된 사법 개혁이라든지 잘못된 이런 검찰에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특검이 3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관봉권 뜯기 사건 의혹하고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놓고 이번에 또 하나의 이제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안권섭 특검이 임명이 됐는데 이 지금 상설 특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네, 검찰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상설 특검은 그러니까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그냥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고 정한 겁니다. 타겟도 이제 검찰이 만든 게 관봉권 띠지 사건은 그 관봉권을 띠지를 이제 건진법사 관련된 압류물에서 떼어졌다는 그런 혐의고 쿠팡 관련된 사건은 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이제 서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데 두 가지 다 검찰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검찰을 이제 옥죄하겠다 수사해서 발본 세곤하겠다 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제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야당이 보통 제기하고 그리고 정부 여당 검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에서 하면 되는데 공수처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이야기입니다. 네. 종묘, 한강버스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의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어제 현장도 갔더라고요. 서울시 현안과 관련해서 3번째 행보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하시기도 했는데 김민석 총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스토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스토킹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정말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셨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정말 챙길 일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그렇게 참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몇 날 며칠이 가서 좀 챙기시거나 얼마 전에 이천인가요? 이랜드에서 화재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찾아가셔서 이제
사태 빠른 수습과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약속도 하시고 뭐 이런 좀 해야 되는데 총리가 대한민국 총리가 같지 않고 서울 총리 같습니다. 왜 이렇게 서울에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서 뭐 종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한강 버스도 중요한 일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많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감사의 정원이라는 감사의 정원도 그런데 새로운 또 글쎄 그렇게 디테일에 기념물. 대해서 신경 써주시는 거는 감사하긴 한데 대한민국의 총리라고 그러면요. 이 전체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고 네. 앞으로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별로 좀 싹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조바심 나서 그러시지 않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조차도 민주당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네. 김민석 총리에게 토론도 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뭐 견제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결국 지방선거랑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반성하고 있고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울시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내년에 표로 평가할 건가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민주당 정부에서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잘못된 정책에 관련해서 이 어떤 내용이고 반성을 하고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감사 때 내놓으라고 제가 네. 김윤덕 장관한테 요청을 했는데 결국 저한테 안 줬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제 개선하자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보십시오. 약간 데칼코마니 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이 처음에는 규제를 만들어서 수요를 억제하고 두 번째는 이 공급 대책을 내놓고요. 네. 세 번째는 규제를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계속 오르고 전세 난민이 생기고 월세 값이 폭등하고 젊은이들이 점점 대출의 기회가 없어지고 이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지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도 9월달 걸 빼고 저희는 조작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 그래서 엉뚱한 데까지 다 넣어갖고 도봉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옥죄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하지 말고 서울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는 게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외연 확장 얘기를 하셔서요. 네,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뭐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유와 혁신 등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와 관련한 또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인데 장 대표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네, 그 발언에 관련해서 당 대표께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황교안 전 대표의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것을 옹호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남들이 어려울 때 그렇게 도와줘야지 나중에 우리도 도움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난번에 영종에서 열렸던 저희 국민의힘 워크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정당이라는 게 뜻을 펼치려고 하면은 정권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해 갖고 표를 얻으면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도도 챙겨야 되고 수도권도 챙겨야 되고 청년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당대표께서 청년들도 만나고 소상공인들도 만나고 또 광주도 가시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시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당이 지지율이 올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을 해야지 내년 지방선거도 저희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도로 알려진 게 지금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 이게 네. 좀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 보도를 보니까 또 김혜지 의원이 고소를 했다는 그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장동혁 대표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이렇게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석고 대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관련한 질문인데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커뮤니티를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취지로 언급을 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개딸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같은 편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게 정부 여당 대표로서 합당한지 스스로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통합이 중요하고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글쎄 한쪽 세력에만 이렇게 얽매여 갖고 스스로 발목을 묶는다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한미 협상 공동 설명 자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특별법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김정관 장관이 국회에서 비준을 하는 게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 저쪽은 자유롭게 펀치를 날리는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은 사실상 한미 FTA를 무력화시키는 협약입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한미 FTA를 했고 2018년도에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라든지 양국 간의 무역 협정 전반적인 것을 다 조율을 했는데 이번에 관세가 현격하게 오르고 나머지 저희가 3,500억 불을 투자한다든지 그거 외에 농업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사실상 한미 간의 동맹이 더 공고해지면서 사실상 그 동일화되는 효과까지 이루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미 FTA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고스란히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국회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도 찾아왔는데 네.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MOU에 관련된 것도 예를 들어서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및 기술 자료 보호에 관련된 양해각서, 네. 2008년 한아세안 간 한해아세안 그 센터 설립에 관련된 양해각서, 네. 이것도 저희가 정부에서 비준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번 관세 협정에 대해서 국회 동의 비준을 안 받는 것은 제2의 항소 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김정건 산업부 장관도 얘기했어요. 이번 협상 중에 저희가 뭐 얻은 게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얻을 게 있을 수 있었느냐. 미국의 네. 파산 공세를 막는 거에 우리가 이제 주력을 했고 거기에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럼 누군가 버텨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 버티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버텨줘야 됩니다. 지난번 한미 FTA도 저희가 한우 쇠고기 협상이라든지 농산물 협상이 들어왔을 때 버텨준 게 누굽니까? 국민이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갖고 저희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번 관세 협상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이제 제 2차 버퍼존으로서 네네. 막아주고 힘내서 이제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지금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버텨줄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동의 비준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이제 우리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민의 이득을 최대한 챙기는 마지막 보호막이 말하자면은 이 국회 동의 비준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항소포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왜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그리고 그 이번에 3,500억 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협상이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네.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밀접하게 이 생활에 관련된 이런 재원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망통신료 뭐 이런 게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특사단으로 갔을 때 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우리 군사 보안 문제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예. 버텼던 건데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타결됐다고 이게 쓱 올라와 버렸어요. 저는 예. 너무 놀랐습니다. 예. 이런 걸 왜 해줍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1.5조 원 정도를 주한미군의 어떤 유지라든지 예. 이거에 관련해서 쓰는데 어느 순간에 48조 원이 쓱 올라와서 이게 5년인지 10년인지 확실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협상이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네. 네. 이것을 버텨줄 것은 말하자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다. 그래서 국회에서 동의 비준을 받아서 그것을 말하자면 지렛대로 삼아서 정부에서 마지막 협상을 해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달라. 그게 저희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 휴대전화를 들여다 본다. 이런 이제 조사 방식까지 얘기가 있어서 물론 뭐 동의하에 한다고는 하지만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문제화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로 조사가 들어가면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좀 치사하다, 좀 비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휴대폰은 절대 뺏기지 말아라고 어느 방송에 나가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이제 지금 상황 같아서는 휴대폰을 갖고 가서 내란 종사 관련된 업무만 살필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갖고 별건 수사를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네. 예, 의원님. 공격을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니까 이거는 네. 잘못된 거고 75만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